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음, 정당은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계속 창궐하고 있고 항공사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유가도 폭락을 했습니다. 아,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온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기회다. 투자하자. 뛰어들자. 주식 사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돈 좀 있으면 투자하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거 어차피 공포가 확산되는 거지 실제로 성장 동력이 없다든가 뭐 특별한 경제적인 충격이 왔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당시 이후에 이제 일시적으로 공황이 왔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뭐 좀 덜했고 1차 대전 때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왔는데 그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냐? 1차 대전 때문에 선진국들이 모든 경제를 전쟁 경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그 과잉 생산됐던 공업 시설들, 또 공업 설비들,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지게 됐고 그게 공황을 촉발시키는 뭐 한 두세 번째 원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과잉 생산된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모자란다고 난리죠. 선진국들에서는 특이하게도 휴지를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독일 총리인가 뭐 독일 부통령인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정신 차리라. 독일은 온 국민이 10년 동안 똥을 싸도 닦을 수 있는 휴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런 워딩을 쓰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의 공포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익숙해지면 금방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익숙해졌고 세계는 지금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곧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주가는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혹여 몇몇 분들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뭐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 주택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그 은행 적금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늘 호황이면 부동산이 좀 떨어지고 부동산이 잘 되면 주식이 좀 떨어지고 이랬던 겁니다. 지금도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의 부동산들은 아주 그냥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다 서울 쪽에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게 수도권 한정해서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이제 총론에서 보는 거시경제가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작게 미시적으로 막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전기차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배터리 관련이나 이쪽 부분에 투자하시라. 이래서 이제 미시적으로 투자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개별적인 투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뭐 드릴 말씀 다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제 그냥 조언을 해드릴 것 뿐이지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왜냐? 늘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돈 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해서 저한테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저기 뭐 뉴스들이 뭐 자잘한 뉴스들 많죠. 저도 사실 그 여러분들이 빨리 업로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우성을 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만 되고 이 여건만 된다 그러면 저도 이제 김호준 씨처럼 매일매일 방송에 나가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뭐 자잘한 단신들 소개해드리면서 평가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뭐 그럴 자리도 없고 저한테 누가 돈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지 뭐. 게다가 제가 그냥 이걸 단순히 뉴스를 제 목소리로 읽어드리는 게 사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분석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특정 뉴스들을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할만하면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별로 분석할 건덕지가 없으면 그냥 패스하거든요. 또는 이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명예훼손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사가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한 3, 4개월은 걸립니다. 예, 원래 그만큼 걸립니다. 뭔가를 알아내려면. 사람이 생각이 변하는 것도 봐야 되고 진행 상황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을 분석을 할 때도 그 정도 묵은 사안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면 이제 뭐 라임 사태다 그러면 사이사이에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할 수 있으려면 한 2, 3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검찰 수사 끝나기 전까지는. 다만 이제 뇌피셜들은 내놓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라임 관련해서 김 부회장이라는 사람한테 그 부산 쪽에 미키루크라고 불렸던 이상호 씨가 이제 20억 정도의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 현 정부 초기 2017년도쯤에 뭐 그런 간접 증언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진 않죠. 조선일보에서 두 번, 세 번 팩트 체크했고 이상호 씨도 뭐 만난 적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돈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만난 적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뭐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도 이제 대충 보고 말씀드릴 만한 뉴스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뭐 N번방 사건, 그 다음에 라임 사건, 몇몇 사건들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트위터에서 나오는 많은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 장모권 관련해가지고 뭐 말들이 많은데, 이 장모라는 분도 한 50억 정도 사기를 당하셨고 지금 피해를 보셨고, 그 다음에 이 장모권을 고소 고발한 두 사람이 궁극적으로 보면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쪽 당원이었거나 아니면 민주당 쪽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그쪽에 열성적인 지지 당원이었거나. 그래서 이제 진보 언론 쪽은 이 건을 은근히 저기 뭐 공수처 사건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별건 처리가 됐던 거고, 또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없죠. 뭐 장모 뭐 출가 외인인데 뭐. 조국 씨 같은 거는 부인이었고, 부인은 경제 공동체니까 그런 건데, 장모랑 사이가 무슨 경제 공동체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좀 은근히 체크해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종인 씨가 문재인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뭐 자서전을 쓰셨다고 하시는데요.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분이 쓰신 자서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는 굉장히 대통령을 폄하하는, 대통령이라고 하기 그렇죠. 그냥 문재인 씨 개인을 좀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말이죠, 원래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예전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오고 뭐 한글 만들었다는 바로 그건데, 그 드라마에 이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냐? 임금이 태평한 세평성대를 보았느냐? 내 마음은 지옥이기에 그나마 세상이 평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평안하려면 이 왕의 마음속은 지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책임이다. 내가 죽인 것이야.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그게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다. 헌데 니까짓 게 뭔데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느냐. 내가 죽였다. 내가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대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왕이라는 자리,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 대통령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본인은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변호사 출신의 정치 지망생이었고, 이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어마무시한 뭔가 어떤 그 정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막 쏟아져 들어온 건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그렇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모르겠지만 현대사회는 대통령이 뭐 누구 불러서 마음대로 욕 한 번 못합니다. 아니, 어떤 식으로 나중에 뒷말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답답할 거다, 대통령도. 그리고 전문가들은 뭐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들, 뭐 마음이 좀 맞는 사람들을 앉혀놓으면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믿고 정책을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학계에서나 이제 그쪽 업계에서 따당하는 사람들일 정도로 이제 아마추어틱한 사람들이라면, 또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주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책도 설익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정책은 실패를 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탈원전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탈원전에 쐐기를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엊그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2020년 3월 18일 날 나온 뉴스고요. 인사이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한국전력공사가 내놓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예고에 따라 전기료가 2025년까지 최소 23조 4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이렇더라. 최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로드맵 관련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기료 단가가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이 현실화된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치를 실제 전기료로 계산할 경우 2025년까지 연평균 4조 6,800억 원입니다. 연평균 5조씩, 거의 한 5조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 7,200억 원이 인상되며 2040년까지 오르는 누적분은 총 283조 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누적분을 다 합하면 지금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83조 원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 한전에 들은 비용을 메꾼다고 한다면 이 283조 원어치의 세금으로 때려박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283조를 내나 아니면 세금을 283조 더 내나 똑같은 겁니다. 20년 동안. 연구팀은 이런 수치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정부의 발전량 예상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연구팀은 이 수치가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 증가분이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잡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연구 총책임자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기술개발로 재생에너지 단가, 발전 단가 하락이 시장 전망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값이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더 빨리 떨어진다, 더 싸진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와 더불어 계산에서 제외한 각종 부대 비용을 더하면 인상 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204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액은 180조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전기요금이 283조가 올라가고 그하고 별도로 탈원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손해액이 180조니까 토탈 460조 좀 넘네요. 손해보는 게.
그런데 이제 이쯤 얘기하면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야, 그러면 원전 더 돌리면 될 거 아니냐? 야, 원전 지금 뭐 탈원전 전하고 비슷하게 발전 가동률 돌리고 있다면서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지금 건설하려고 했던 원자력 발전소 6개인가 7개인가를 건설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원래 같았으면 벌써 공사가 신한울 뭐 3, 4억인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공사가 한 4, 50% 진행됐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2년 동안 공사를 못했잖아요 지금. 취소가 됐으니까.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은요 그냥 원자력 발전소 좀 적은 것 같은데 더 만들어 볼까 이렇게 간단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건설이 돼야 노후 발전소들을 그때그때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LNG를 그만큼 덜 쓰는 이 소위 말해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지금 2년 동안 건설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건설하려고 해도 수십조 손해를 봐요. 왜냐? 노후 발전소는 그만큼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 신규 발전소 지금 당장 만들자고 해서 결정을 내려도 한 3, 4년 걸리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 3, 4년 동안은 노후 발전소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만큼 정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사이를 메꿔줘야 되는 LNG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 비용. LNG로 한 4, 5년 더 떼야 되니까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잘 모르는데 한번 손대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수출 원자력 발전소 1호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준공식도 유보됐다고 합니다. 당초 지난달 16일에 준공식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할 예정이었으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가지고 원전 이게 한국형 원전 이게 수출 1호입니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행사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하셨겠죠. 그거 이명박 대통령이 수출한 건데. 근데 UAE 측의 요청으로 행사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을까요? 그냥 조촐하게 했겠죠. 한국 대통령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뭐 니네가 탈원전 운운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비용 더 들어갔는데 뭘 잘났다고 오냐 뭐 이런 거죠. 여기 어떻게든 참여해 보려고 이제 임종석이 보내가지고 이 행사 조율을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탈원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아랍에미리트나 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전 같으면 그냥 한수원이 계약 정비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토탈로 할 거니까 그럼 별도 입찰이나 별도 옵션 선정 안 하고 그냥 토탈로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자기 뇌물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통치면 되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탈원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비업체들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그래서 얘들도 지금 약간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어떻게든 좀 조율해보고 이제 생색 내려고 임종석이 갔다가 뭐 이제 거절당한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최신 뉴스고. 그런데 이제 2018년 12월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뉴스입니다. 디테일한 걸 들어가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몇 주 전에도 트위터 상에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이 뉴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야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선일보에서 나왔고요. 보통 조선일보를 잘 못 믿으시는데 원자력 관련해가지고는 조선일보 산업부팀이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십니다. 거기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믿으셔도 되고요. 언론사 뭐 어떤 언론사인데 어떻게 믿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려서 볼 눈이 없는 거지. 해당 언론사가 못 믿을 언론사는 아닙니다. 그 언론사가 어떤 소설을 쓰든 간에 그걸 여러분들이 가려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너뛰겠다. 이럴 거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지 뭐. 여튼 여기 보시면
2018년 12월 11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탈원전의 급기야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 수입을 추진한다. 뭐 들어보신 내용이죠, 그죠? 한전의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 8조 원 들여서 한중일 러시아를 이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기는 100% 국산이다. 한전이 10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동북아 개통 연계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 수립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은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전력망을 연결해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처음 주장한 이후에 동북아 슈퍼그리드로 불리고 있는 계획이고요.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북한을 거치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 9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9월 러시아 동방 경제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이후에 전력 당국과 여당 등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구상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괜찮았어요. 이 내용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일단 설명드릴게요. 한전은 지난 8월, 그러니까 2017년 8월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16억 원을 주고 경제성 등을 분석 의뢰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전은 사업에 7조 2천억 내지 8조 정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인 노동석 씨는 이제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전기를 끊거나 망이 붕괴되면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전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웨이하이와 인천 간 370km 구간에는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 원전 2기 설비 용량의 이제 2.4기가와트 규모의 전력망을 설치를 하고 이게 총 투자비가 2조 9천억 정도 되고요.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경기 북부 간에는 이제 2조 4천억을 투자해서 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망을 연결을 합니다. 일본과는 이제 그 경남 고성에서 일본 기타쿠슈,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한 4조, 한 5조 정도 들여 가지고 전력망을 연결해서 이제 일본으로 전력을 보낸다. 용량은 2기가와트니까 원전 2기 분량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2개 분량의 전기를 한국은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로부터 각각 들여오고, 그러면 우리는 원전 4개 분량의 전기를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는 이제 원전 2개 분량의 전기를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망을 구상하겠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왜 가격이 낮은가?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전 안 돌릴 거다, 앞으로 탈원전 할 건데 중국의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쓰고 싶다.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쓰고 싶다. 이런 개수작을 하는 거죠. 일단 뭐 이건 그렇고, 한전은 또 전기를 수입하면 이제 국내 화력발전소 가동이 줄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소 등 어쩌고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그 이제 국내 환경, 근데 이게 사실상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근데 이제 그 한전 쪽에서는 반론 보도를 내면서 이거 저 그냥 용역사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은 전 정부 때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동북아 국가가 에너지를 공동 사용을 위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탈원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리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길게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 웃기잖아요. 제가 이 내막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내막이 뭐냐 하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 원래 박근혜 정부 때 계획한 건 맞습니다. 그때 계획한 거는 원하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어차피 러시아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들어올 겁니다. 북한에서 육상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그게 들어올 때 어차피 천연가스 들어오니까 그 라인으로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력망도 같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 이런 구상은 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우리도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의 원전에서도 전력을 연결시키고 LNG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그 천연가스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중국을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원래 구상하는 그겁니다.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그 다음에 러시아 원전으로부터 들어온 전기 이거를 북한도 나눠 쓰고 만약에 일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본으로도 공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일본은 그게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 발생한 직후에 너무 겁이 나서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다 스톱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 정도 되는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LNG 발전소가 있었어요. 걔들을 다 가동시켜가지고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연료 비용만으로 그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에는 무역 흑자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벌어들였는데 연료비로 다 썼기 때문에 제로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면 일본은 왜 LNG 발전소를 20%나 여유 발전소를 갖고 있었냐?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20%는 뭐냐면 이겁니다. 국가가 발전업을 하는데 국가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전소 설비가 100%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만약에 100%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발전 회사들은 그 설비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5%에서 110% 정도 만들어 놓습니다. 10% 정도는 여유로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다가 언제든 멈출 수 있으니까 그거의 출력 대비 한 50%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LNG 발전소를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쉬는 거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냥 놀려요. 놀리고 있다가 이 원자력 발전소가 멈추거나 고장이 나면 그때 LNG를 돌려서 그걸 메꾸는 겁니다. 그 전력 분량을.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만들어 놓는데 일본은 이게 20%나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왜 일본은 20%나 여유가 있었냐면 일본은 전력회사가 국가 소유가 아니고 다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 관서전력, 관동전력 뭐 이래가지고 다 한 6개, 7개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자기들끼리는 그걸 공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각자 투자해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합쳐보니 한 20%가 남았던 겁니다. 그냥 중복 투자가 된 거죠. 왜냐면 국가에서 하는 국영기업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 지켜보니까 일본 쟤들이 만약에 또 사고가 나서 또 전기가 모자라면 우리가 쟤들한테 전기를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똑똑한 생각이죠. 그때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일본에 공급해 준다.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들어오면 그때 전력망도 같이 들어와서 우리도 그 점 같이 쓴다.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건데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탈원전 하겠다고 원전 다 스톱시켜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전기가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현 정부에서는 야 뭐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계획 없냐? 이래서 이제 계획을 찾아다닙니다. 알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전력도 같이 끌어들이는 공약은 있었어요. 그게 환동해 뭐 에너지 프로젝트 뭐 환동해 뭐시인가 뭐 그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현 정부가 중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그럼 전기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러시아의 원전, 중국 원전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일본에 팔 수 있는 그런 망을 한번 구상해 보자 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기게도 얍삽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안 돌리겠다면서 한국은 원전으로부터 깨끗한 나라 만들겠다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값싸니까 수입하겠다는 마인드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일본에도 팔겠다. 일본의 원자력 사고가 나면 3개국으로부터 욕먹을 짓입니다. 이거는 욕먹을 짓이에요. 오죽이나 대통령이 실적 만들어줄 게 없었으면 이딴 걸 구상을 해가지고 실적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말아먹은 거죠. 그냥 이거를 맥킨지한테 아까 얼마? 뭐 7억?
인가를 주고 의뢰를 했답니다. 용역을. 차라리 나한테 한 700만 줘도 이런 보고서 써줄 겁니다. 이게 무슨 7억짜리입니까? 이미 박근혜 때 다 써놨던 보고서인데.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솔직히. 맥킨지라 봐야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검은머리는 한국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보고서 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겁니다. 산업부 서기관이나 이제 그 부의사관들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거다. 그 BH에서도 이런 걸 원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기에 따라 다른 건데 조선일보에서 이걸 까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건 탈원전 관련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웃기게도 조선일보에서는 지금 이 프레임을 까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 4, 5년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 프로젝트를 조선일보는 굉장히 칭찬을 했었습니다. 동북아의 스마트 그리드 거대 스마트 그리드 열린다 이래가지고 뭐 전력 수급 안정적이고 원자력 우리 원자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본에 수출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찬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이 바뀌긴 하는 건데 뭐 이 계획의 디테일도 좀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곧 코로나도 좀 잦아들고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